예, 올겨울 들어서 오늘 가장 추웠던 날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곳곳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된 이 뜨거운 논쟁들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단을 꾸렸죠. 예. 지금 꾸리고 더 추가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 탄핵 소추안에 담긴 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 다투겠다. 자, 일단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적어 본 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 일이 범죄라면 범죄 내지는 뭐 민사상 소송이라면 어떤 법조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법률 판단하는 건데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들은 사실도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사실을 잘못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판단도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증거는 사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에서는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소추안은 사실은 언론 보도 자료 정도밖에 첨가가 안 됐고 그건 형사나 탄핵에서 증거는 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래서 헌재에서는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사 기록 같은 것을 사본을 내달라고 요구했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백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버린다면요. 수사 다 끝날 때까지 헌재는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상황은. 그런 부분을 이제 노리고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탄핵 심판 이 탄핵을 심사하는 탄핵 소추안 심사하는 기간을 더 길게 만들 요소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식이 거기서 잠깐 엿볼 수 있는 게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 과정에서 받았던 어떤 것들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뭘 한 것도 없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도 변호인단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법적으로 엄격히 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뭐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처럼 거기 있다가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아주 법계 형사 책임을 따질 땐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정 시스템 자체가 잘못 운영된 게 아니냐는 부분을 따지고 있는데 변호인단이 저 부분을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봐서는 아주 좁은 법인 내에서의 대통령이 직접 책임 부분만을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12월 9일 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 심판을 담담히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많은 정치권에서 이 관측은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러나 상당한 마음이 결기를 내비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 변호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오늘 뭐 변호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탄핵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과 법률 관계 모두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청 통해서 또 시간을 벌리는 속셈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헌재 심판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마 박 대통령이 지금 이제 헌재의 이 심판을 많이 시간을 벌면서 정치적으로 뭐 반전을 모셔가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지금 헌재 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당히 지금 국정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 촛불 집회를 아마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할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시민들이 헌재재판소 앞에서 헌재에다가 이런 압력을 넣는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날씨도 추운데 이 추운 겨울에 우리나라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하실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혼자 본인의 그 정치적 생명을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 심판을 끝까지 절차에 따라서 끝까지 몰고 가겠다는 그 자체에서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단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변호인단이 헌재의 심판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도 불법은 아닌 모양이죠. 불법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그때도 안 나왔나요? 그때도 안 나오셨고 아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근데 이게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보고 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나갈 정도까지 상황이 됐느냐를 직접 헌재 재판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인데 대리인단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안 나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변호인단들이 지금 몇몇 분들이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실제 정치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어떤 성향 자체가 가까우신 분이라면 사실은 소송을 하는 데 유리하지 않거든요. 소송은 변호사가 역지사지가 돼야 된다 이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하지.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상하게 그분의 말만 다 맞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산 쪽에 아마 출마를 하셨고 국회의원도 한번 지내셨죠. 18대 국회의원을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예, 예. 19대, 20대에 심상정 의원과 19대 때는 상당히 아까운 표차로 떨어졌고 그렇죠. 이번에는 좀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박계의 그 예. 인물이죠. 그래서 지난번 그 19대 총선 떨어지고 난 뒤에는 지금 프로필에 놓습니다만은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할 박근혜 예. 대통령의 한 정치적인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탄핵 사유 예. 답변서 제출하는 걸 보면서 참 촛불 민심이 더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법률 전혀 위반한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지금 되었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도 생명권 침해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랄까 이게 직접적인 침해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대통령이 취해야 될 입장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보면 민주주의 문법을 무시를 하면서 좀 궁정에서 군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국민과 싸우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인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최고 고도의 정치적인 자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입장을 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에 뽑았던 이유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라고 해서 믿었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행복한 나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원칙을 지키겠다고 해서 원칙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검찰 조사 받겠다고 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대국민 앞에서 국민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다 뒤집는 분이 신뢰가 떨어졌는데 지금도 저렇게 탄핵 사유 전면 부인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 교수님께서 그 싸움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대치가 있었습니다. 무슨 대치냐면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현장 조사를 하러 청와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거부로 결국 무산이 됐고요. 또 김영재 의원, 여기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원이 아닙니다.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자꾸 김영재 의원 그러니까 김영재라는 국회의원이 있나 보다 하는데 그 의원이 아닙니다. 성형외과 의원 거기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박상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이제 청문회도 단 한 차례만 남아있는 등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최순실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이렇게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적지 않은 의문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죠. 국정조사 특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청와대 출입문 인근에서는 특위위원들과 몰려든 취재진 그리고 이를 막아서는 경호실 직원들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특위위원들은 청와대 면회실이라고 볼 수 있는 연풍문 회의실까지는 진입을 했지만 경호동 진입과 요구한 자료 제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장 조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이에 대해서 비선 실세들은 밤낮으로 마음껏 드나들었던 이곳을 특위위원들과 언론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전문가들과 보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박상연 앵커가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맨 처음에는 국조특위의 진입을 불허한다. 네. 그 이후에 비공개를 조건으로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또 안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까지 그 국조위원들이 갔었죠. 그래서 속기로, 그러니까 속기사를 그 지금 이제 배석하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비공개 회의까지 저거죠. 수용하겠다 했는데 그 회의 장소를 청와대 안이 아니라 바로 이 면회실 옆에 있는 회의실을 하겠다. 뭐 그 부분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국조특위위원들을 청와대 안으로 진입하는 걸 갖다가 불허한 셈이죠. 사실 오늘 그 청와대에 그 경호실 조사를 하러 갔던 이유는 바로 보안 손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보안 손님이라는 부분이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 간 셈인데 그 부분에서 조사를 사실 경호실이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이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아주 지정돼 있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그 비밀을 요하는 곳이라서 지금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청와대의 논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청와대가 사실 이번 정권이 출범할 때 말이죠. 청와대 경호실장 직급을 기존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논란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호실을 보완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그 경호실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양친이 다 비극적으로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경호상의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용인을 해주고 대통령의 이 안위만 제대로만 된다면 용인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알고 보니까 지금 보안 손님 문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부분에서 경호실이 전혀 제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앞다르고 뒤다른 말에 안 맞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보안 손님 문제에 대해서 경호실 책임을 져야죠. 근데 오늘 근데 경호실은 그게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비서실이라고 거잖아요. 떠드는 비서실 거죠. 소관이라고 이런 그러잖아요. 부분들에 대해서 예. 과연 국민들이 이걸 지금 용인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저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경호실이 됐건 비서실이 됐건 이런 부분들이 군사 기밀 조항이라서 못 보여준다는 부분 법적 근거가 있긴 합니다. 다만 그래서 책임자의 허가가 있으면 한다는 것도 단서가 붙어 있는데 지금 책임자가 누구죠? 쉽게 말씀드려서 누가 그러면 들어오는 걸 막은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막은 거죠? 경호실이나 비서실 차원에서 저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보여주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보안시설에 대해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다라고 하는 건 우리 형사소송법이라는 거 백부종 팀장도 잘 아시겠지만 참여인, 그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한다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볼 수 없도록까지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책임자를 참관시키거나 그 사람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데 모든 걸 다 안 보여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어디 왕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안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뭐 수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책임 있는 자가 입회해가지고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특위 활동 아닌 특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장소는 예를 들어서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허가에 득한 그런 장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호실법 위반이다. 또 비서실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데 자, 대통령의 보안선임이라고 하는 건 청와대 전반의 모든 경계구역은 일단 VIP라고 하는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실 책임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경호실 차장이라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불가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경호 파트에 근무했던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법대로 하되 그러나 입회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특위라고 하는 부분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특위 위원들은 현장 조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훨씬 우세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가가지고 검증하는 부분까지 막아버린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국조특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경호실의 논리대로 한다면 말이죠. 그럼 국회에서 국방위가 이 군사시설에 대해서 국정감사도 못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지금 이제 책임자의 입회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방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시설을 다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청와대는 안 됩니까? 물론 이 청와대라는 부분이 대통령의 이 신변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맨날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입회해서 가서 충분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아마 그것은
조사를 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이때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 경호 절차 뭐 이런 거 무시하고 비선 실세들이 마음껏 드나든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의사도 드나들었고 뭐 최순실 씨도 예. 드나들었고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조사하러 들어가니까 못 들인다. 이게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청와대의 대응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뭔가가 발각되면 찔끔 해명을 해요. 선 발각 후 찔끔 해명. 발각된 사안에 대해서만 찔끔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고 점점 더 의혹을 키운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 청문회에 나와서 뭐 물어보면 다 전염병이 있어요. 모른다 병. 나는 모른다, 근데 모른다, 그 기억이 나지 병이 않는다. 교수들도 있고 교수들도. 의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네티즌이 제보한 그 영상을 보고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는 이름을 모른다고 기적의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순간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조사를 못하게 하는 예. 걸 보면 아니 무엇을 숨기기 아하. 위해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조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까 예. 기사를 보니까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도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오늘 무엇을 기자들이 감추기 위해서 그걸 더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지는 거죠. 이 백브리핑 시간에 물어봤는데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휴가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신의 직장이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김영재 의원, 성형외과 의원인데요. 김영재 의원 그러니까 자꾸 정치 얘기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성형외과 의원인데 이 여기에서 일단 오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김영재 원장이 이 김영재 의원 그 병원 안에 있는 캐비넷을 못 열게 특조위원들이 못 열게 지키면서 이거는 이 안에는 딴 사람 뭐 그분의 표현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의 뭐 병적 기록도 있기 때문에 못 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버티니까 이 국조특위위원들이 특검의 수사관 파견을 요청을 한 거죠. 제가 보고 싶은 것이 팀장님. 수사관들이 와도 영장이 없으면 당신 비켜 이거 열어봅시다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김영재 의원의 그 원장 의사가 오늘 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캐비넷 안에는 환자의 그 병적 치료하는 기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밝혀짐으로 해서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핑계를 예. 댔거든요. 물론 저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김영재 원장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특검을 불렀는데 이제 긴급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네네. 긴급 그게 압수수색 영장. 긴급이면 어느 정도 있다 보통 나와요? 그 소위 말하면 그 법원에서 발부하는 시군 소재지 같으면 5시간 이내도 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5시간이면 5시간이면 아직도 안 나왔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경험에 5시간에 최고로 빠른 압수수색 영장을 밟아보던 그게 최고로 빠른 게 빠른 5시간이에요?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신청구를 하더라도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그래서 절차에서 뭐 24시간 이내라든가 48시간 이내에 또 발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저는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김성태 특조위원장께서 3년간 8천만 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130여회, 근데 136회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특위에서 김영재 의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프팅이라든가 시술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 136회 시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아니 이치 안 김영재 맞는 원장도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리프팅은 말이 안 된다. 이 피부 시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이제 시술을 해줬다 이런 주장을 네, 하고 근데 있죠. 김성태 네. 이제 그 특조위원장은 프로포폴이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이제 때문에 시술을 하면서 이제 프로포폴이 예. 사용이 된 부분인 거고요. 저게 상식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프팅을 어떻게 일주일 그건 아니라고 날마다 김영재 원장도 본인도 안 부인했어요. 했고 그럼 뭐 했냐인데 아시겠지만 프로포폴은 어차피 유사 마약류이기 때문에 예. 그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하고 저 정도까지 했다면 오남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위반을 소명 자료로 해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긴급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것도 아무리 긴급해도 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도 궁금한데 그걸 그 정도로 막고 있는데 아까 24시간이 48시간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걸 기본적인- 48시간 동안 그럼 우리 철수에다 다시 올게요. 그럼 그 캐비넷 자체가 다 없을 수도 이제 있는 증거 거 아니에요? 인멸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었는데 프로포폴이라고 하면 물론 알려진 의학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수사하는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우유 주사라고 합니다. 하얀 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20cc에 보통 구매 병원 의원에서 구매하는 단가는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강남이 어떤 경우냐면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중독이 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와서 20cc짜리를 30만 원 정도 약값을 치르고 2시간에서 체질적으로 4시간까지 아니 잠을 5천 잡니다. 원 잠깐만요. 5천 원짜리 30만 원 주고 네, 맞아요. 지금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5천 원짜리 30만 원. 네, 그렇게 야, 봤는데 지금 진짜 시술을 해도 너무한다. 빙자한 위장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그곳에서 체질에 따라서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씩 잠을 자고 나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형사 입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36개의 프로포폴을 3년간 시술을 받았다는 건데 이것은 아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시술을 받은 게 아니라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마약류로 처벌해야 되지 물론 이제 않을까 하는 개인 그거야 의견입니다. 수사의 결과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영재 이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부를 이제 그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맞는지 나중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거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걸 막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를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최보정이라는 아니 최보정이 아니죠. 그 장모를 4월 16일 날 진료를 했다. 그죠? 치료한 그 의료 차트의 사인과 사인이 김영재 원장의 친필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네. 다른 네. 의료 기록상의 그렇죠. 사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금 부분에 대해서 특조위원. 지금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예. 이야기 특조위원들의 주장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사실은 이 모든 그 의혹의 키를 분명히 쥐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뭐 줄곧 본인은 상당히 그 부인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영재 의원에 대해서 앞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점검을 압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필적 지금 이제 원본 요청을 해놓은 예.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번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그냥 그 4월 16일만 이상하게 약간 네모처럼 돼 있고 칸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만. 그리고 약간 처음에 날짜 부분도 수정한 듯한 그런 적도 보이는데 원본이 있어야 잉크의 누정량까지도 다 판단을 해보거든요. 아. 4번으로는 그것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원본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료 사고를 그 수사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의료가 적정하게 시술이나 수술, 진료나 치료가 됐다가 의료 사고일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뭐 전체 의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사 경험칙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중으로 작성된 의료 일지를 내놓는 경우가 그럼 뭐 상당히 가끔 많거든요. 뉴스에서도 뭐 그런데 접하죠. 지금 이런 경우 저는 사실 청와대를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를 들렀느냐 들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근데 김영재 원장은 사실 장모를 오늘 그 처제가 그 상담실장이고 또 관련 직원들이 진술을 했다. 장모가 오셨다라고 하는데 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짚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김영재 원장이 장모가 와서 시술을 했느냐, 진료를 했느냐, 그다음에 그날 당일날 4월 16일 날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근데 있는데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나오기 네, 때문에 물론 저는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부분을 얼마든지 차량 2대 개인차로 이동을 할 때 이동 경로가 청와대를 들러서 혼자 이동했다고 본인이 특위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그건 본인이 혼자 운전했다는 거지. 이번 그러니까요. 청와대에 들렸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예. 들렀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본인이 혼자서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골프를 치러 갔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상당히 의혹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 사인면 부분도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캐기 위해서 하는 거지. 4월 16일 날 그 당일 행적을 그렇죠. 캐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필적 감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적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것도 역시 긴급, 소위 말하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필적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 그 세월호 7시간을 풀기 위해서 전 국민이 추리 소설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필적 감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의료 지식도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정말 추리 소설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간단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요. 의혹이라는 거는 캐면 캘수록 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 상황이 계속 파고들수록 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뭔가 미심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김영재 의원이라고 자꾸 헷갈리니까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에 대해서 현장 조사라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좀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적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캐비넷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